안녕하세요. 지난 7월 13일에 국회 모빌리티 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국회의원분들 한 50여 분이 모여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7월 13일에 국회 모빌리티 포럼 창립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첫 발표를 맡았고요. 그 발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발전 전략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은 파괴적인 혁신 모델에서 출발하자. 원점에서 파괴적인 혁신 모델로 좀 생각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진화 부분. 결국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동기기와 도시와 빌딩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의원분들이 이제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와 같이 연계해서 발전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이제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나르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사물을 실어 나르는 이제 자율주행 배송 차량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라잉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카가 이제 2025년, 2028년 가시화가 되면서 플라잉카 이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배송 로봇들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플라잉카와 자동차가 융합되는 이런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이제 작년에 발표한 현대 모빌리티 비전 2025에서 자동차 50%, 플라잉카 30%, 로봇 20%를 가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한 진화 방향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잠깐 좀 보면은 이제 어떤 파괴적인 혁신 모델을 한번 좀 살펴보면 애플은 이제 컨텐츠 중심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제 파괴적인 혁신 모델에서 시작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사용성 중심의 전기차라는 키워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편리하고 효율적인 배송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중심이 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하면 승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좋은 경험을 위한 모빌리티. 승객이 이동을 해봤더니 이거 참 괜찮은데 서로서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텔하고 스트래테직 어널리틱스가 2017년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승객 경제가 2050년까지 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가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발표 전반적으로 키워드가 이제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고 있는 전반적인 R&D를 보면 2027년에 이제 자율주행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 세계 상용화를 목표로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25년 플라잉카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10km의 화물을 나르고 50km의 화물을 나르다가 3단계에서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비행을 통해서 2인승, 한 10인승 정도의 플라잉카를 상용하겠다. 이런 이제 국토교통부의 비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돼서는 2025년 자율운항 선박 비전이 있습니다. 자율운항 이제 선박도 자율운항화 시키겠다. 그래서 2025년 비전. 이런 이제 국가 과제들이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모빌리티의 진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도시 내 또는 도시 간을 이동하는 플라잉카 비전이 다양하게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차의 공유죠.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진화할 차세대 모빌리티는 주로 이제 자율주행차의 공유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도 나르고 사물도 나르고 그다음에 교통체증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사고 위험도 완화하는 이런 비전이 이제 주가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점점 더 이제 빌딩이 대형화되면서 인빌딩 모빌리티, 빌딩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이동이나 실내 배송에 대한 이슈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테슬라 사례처럼 언더그라운드 모빌리티도 있죠. 지하 공간을 좀 활용해보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운항 선박을 통한 새로운 이동도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동과 도시의 변화를 보면 지금까지 어떤 바퀴, 마차, 철도, 차량 이런 부분들처럼 모빌리티가 변화하면 문명이 같이 발전했고요. 도시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성의 변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도시와
도시로 점점 많이 모이고 있고요. 2050년도에 이제 주요 나라에서 도시 인구 집중이 한 70% 정도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2015년 UN 보고서에서 발표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비율이 80%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고령화, 개인화 부분, 그리고 글로벌화,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를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도시 내 이동성을 보면은 이제 점점 더 건물이 대형화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시설이 대형화되고 이동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어떤 생활 시설이 분포되어 있다가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다가 그게 점점 더 대형화되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동하든가 사물 이동하든가 이동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제 이 포인트가 이제 인텔하고 스트래테직 애널리틱스가 이제 승객 경제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어떤 그 도시 이동성에 대한 고민을 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시 내 이동하고 도시 간의 이동을 나누는 거죠. 도시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다니는 차량의 86%가 뭐 1인 차량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1, 2인승의 소형차를 공유를 하는 거죠. 소형 전기차를 공유해서 환경을 보호해 주고요. 거기에 자율주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이 들어가면 전기차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편할 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럽에서 주로 이제 도시 이동성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소형 전기차, 카쉐어링, 자율주행, 무선 충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간 이동에는 뭐 중대형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군집주행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017년 6월에 이제 맥킨지에서 이제 이동성과 미래 도시 변화 보고서에서 이제 도시 형태를 세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개발도상국의 대도시가 있고요, 선진국의 한적한 도시, 선진국의 복잡한 도시가 있으면 선진국의 한적한 도시가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선진국의 복잡한 도시는 자율주행차의 효과는 크지 않을 텐데 대중교통의 보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율주행을 어느 도시 형태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진국의 한적한 도시가 이제 자율주행차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텐데요. 이제 국내 해외를 좀 나눠봐야 되고요. 국내는 이제 코로나19에도 경제가 돌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괜찮은 부분이 좀 있었고, 사람의 이동, 사물의 이동, 뭐 자동차사, 서비스사, 뭐 여러 개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의원분들이 주로 어떤 그 지역구에 이제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우리나라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얘기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와 모빌리티를 좀 보면 어떤 이동의 측면에서는 이제 공유 서비스가 좀 감소했고요, 개인 이동이 증가했고 자율주행 배송은 좀 빨라질 것 같고 자율주행 차량은 좀 늦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독일 3사가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1, 2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서비스가 좀 증가한다. 이제 내장 클린 소재. 그러니까 사후에 뭐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자외선이나 또는 내장 클린 소재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클린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해질 거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고장 진단 서비스 상당히 좀 중요해질 거다. 그다음에 공유나 이제 구독 서비스와 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생산의 측면에서 이제 공유나 배송에 맞는 차량 구조는 어떤 게 좋은지,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증가할 거다. 디지털 생산 부분들, 데이터나 클라우드 연계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핵심 부분이죠. 미래 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좀 그림을 하나 좀 학생들하고 만들어 봤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건물 옥상을
그래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이 플라잉 모빌리티가 메인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가격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도시 내에서 이제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내에서는 이제 배송 로봇들이 이제 다양한 물품들을 이제 배송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하로 배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뭐 배송 로봇이나 자율주행 셔틀이나 이런 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라잉카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프라나 주차장을 설계하고 확보하는 측면이 하나 중요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원활하게 다니기 위한 도로 및 도시 설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로봇 친화형 빌딩, 로봇이 잘 다닐 수 있는 빌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승객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위에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하면서 승객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 중심에서 기존에 이제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편하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뭐냐면 승객의 좋은 경험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교통 약자를 위해서 이동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이동 서비스가 많이 좀 활성화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특수 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뭐 소방차, 순찰차, 청소차 등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도 자율주행이 되면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율주행 셔틀 겸 순찰차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거주자분들이, 사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동시에 순찰도 하면서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특수목적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요. 이제 미래 모빌리티 발전 전략 주요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CES에서 이제 현대와 도요타가 스마트시티를 발표를 했고요. 현대 스마트시티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도시에도 이제 허브를 만들어서 또는 뭐 빌딩 옥상에서 플라잉카가 날아다니는 자율주행 셔틀과 플라잉카를 같이 묶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도요타 스마트시티는 이제 스마트시티를 새로 이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 친화형 빌딩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 같은 경우 보면 105층 빌딩 GBC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점심이 됩니다. 점심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왜냐하면 105층에 105층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같은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동 좌석제, 스마트 좌석제를 가면서 거기에서 뭐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로봇이 만들어서 배송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네이버도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로봇 친화적 빌딩을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왜냐하면 결국 문제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열고 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하고 로봇하고 같이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 최근에 현대 엘리베이터도 모빌리티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처럼 앞으로 이제 어떤 로봇 친화적 빌딩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휴맥스가 최근에 모빌리티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휴맥스의 모빌리티 기반 빌딩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건설사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우건설하고 협업하는 얘기가 좀 기사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최근에 이제 그 빌딩에서 고민이 되는 게 빌딩의 활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하 1층에는 공유 서비스를 넣는 거, 차량 공유 서비스를 넣고요. 1층에는 뭐 공유 주방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로봇 친화적 빌딩으로 개발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뭐 차지인 같은 경우 뭐 전기차 충전 설비도 만들고 주차장 설비도 만들고 이런 모델도 하나 좀 요새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 모빌리티와 현대차의 셔클 서비스인데, 셔클 서비스 이제 기존의 마을버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버스 노선이나 아니면은 지하철하고 연계되기 위해서 노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셔클 서비스는 어떻게 주냐면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내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찍으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마을버스나 버스처럼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범 서비스에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신도시나 아니면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빌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셔틀이 자율주행이 되면
궁극적인 어떤 도시를 위한 서비스로 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님의 엔젤 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동성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자체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운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의 이제 세종이고요. 판교의 제로 셔틀, 네, 차세대 융합기술원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암의 언맨드 솔루션의 위더스라든가, 대구의 뭐 카모, 이게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만든 셔틀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지자체 자율주행 셔틀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거나 뭐 계획 중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보면 이제 오토노머스 A2G하고 언맨드 솔루션하고 토르 드라이브를 3대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된 팬텀 AI가 최근에 국내 진출해서 이제 사업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볼 부분은 뭐냐면 이 복잡한 수도권이나 대도시하고 그 다음에 한적한 도시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맥킨지 보고서에 나오는 것 좀 나누어서 그 수도권하고 대도시의 이제 부분하고 우버트로폴리스 이제 그 맥킨지 보고서에 나온 이런 부분들, 자율주행 공유나 배송, 그런 대형 빌딩용 실내 이동성 이런 것들 좀 고려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중소도시에서는 이제 어떤 주문형 자율주행 셔틀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이나 어업 같은 기타 산업용 자율주행 기기, 특수목적 차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 1, 2분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요 자동차사 실적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블룸버그 삼성증권 발표를 보면 올 1분기에 현대기아차가 순이익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자동차사에서 1위를 했습니다. 뭐 기사 제목이 뭐 씁쓸한 1위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2분기에는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위를 했습니다. 현대기아,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도요타 순위 되는데요.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현대기아하고 테슬라가 투자 여력이 좀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나라 회사들보다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투자 여력을 가지고 조금 더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같은 정부의 비전과 업체들이 잘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걸 좀 해결해 주면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전반적인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발표에서 보면 이동수단하고 뭐 플라잉카가 됐던 자율주행차가 됐던 자율운항 선박이 됐던 로봇이 됐던 이동수단과 도시가 이제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수단과 도시를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같이 융합하는 이런 게 좀 중요해지겠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 뒤에는 이제 코드 42 예, 이제 송창현 대표님이 스마트시티하고 이동수단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발표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 사용자 이동기기의 융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분들을 위해서 지역 구민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한번 우리가 결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회 모빌리티 포럼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서 규제라든가 법 제도 같은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빌리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